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많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다음 달에도 지금과 같을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채우고 정작 소중한 것들을 뒤로 미룬 채 오늘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붙잡고 싶어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은 삶을 마쳤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인데요. 센시오 출판사 도서입니다. 아무리 큰 불행도 죽음에 비하면 사소하다라고 말하는 작가는 삶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놓치고 말았을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일, 미뤄두었던 감정들, 끝내 하지 못한 사과와 고백들, 그리고 언젠가는 마주할 인생의 끝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 책은 죽음을 말하지만 오히려 삶을 더 깊이 껴안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에 집중하려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조금은 지쳐 있거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책의 한 문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작은 빛이 되어드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무뎌질 때마다 꺼내고 싶은 마음의 등불 같은 책,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힐링의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방명록처럼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은 보다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첫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이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가령 직업을 예로 들면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삶도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을 주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 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 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뇌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한 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허드슨 강에 떨어진 비행기의 승객 엘리어스. 2009년 1월 미국 뉴욕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3분 만에 기러기 무리와 충돌했다. 엔진이 비명처럼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조종사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했다. 155명을 태운 비행기는 급히 하강해서 차가운 강물 위로 내려앉는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모든 탑승자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하지만 생환이 공짜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눈물 흘리고 소리친 후에야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릭 엘리어스도 뉴욕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힌 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조종사가 비행 방향을 허드슨 강과 일치시켰다. 그다음 엔진을 껐다. 굉음을 내는 비행기도 두렵지만 침묵하는 비행기는 더욱 무서웠다. 이를테면 숨소리나 심장 박동 소리가 돌연 멈춘 것 같은 불길함이다. 엘리어스 바로 앞에 있던 승무원의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는 큰일이 전혀 아니며 괜찮을 거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던 그의 눈이 공포에 젖어들었다.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엘리어스는 죽을 뻔했던 그날 세 가지를 배웠다고 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죽음에 가까워진 순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연락해서 만나려 했지만 못 본 사람들, 담장 고치기 같은 꼭 해야 하는 작은 일들, 여행처럼 시간이 없어 실행 못했던 계획들을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물론이고 하고 싶은 일도 내일로 미루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친구와 만나서 놀기, 아이와 책 읽기,
연인과 산책하기 등 신나는 일도 다음으로 미룬다. 일을 미루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다. 오늘 그 일을 못하면 내일이나 내년에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인생은 방학처럼 짧다. 숙제를 다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일이 흔하다. 미루기만 하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쓰라린 눈물은 못한 말과 못한 행동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해리엇 비처스토의 말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파서 울게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았거나 만나도 다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 후회가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곧 끝날 것이다. 강물 위 비행기 안에 있던 엘리어스도 구조된다면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삶의 끝에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이다. 비행기가 허드슨강의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칠 즈음 엘리어스는 두 번째 깨우침을 얻었다. 자기만의 관념인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갈등을 자주 일으킨다. 자기가 남보다 더 옳고 우월하다고 믿어서다. 엘리어스도 자아가 강해서 하찮은 문제로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해 왔다고 반성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허비한 시간을 후회했어요. 아내,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렇게 성찰한 후에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로 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이 훨씬 좋아졌죠. 지난 2년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기분이 최고예요.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어요. 엘리어스는 2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졌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갈등이 많이 줄었다. 비결은 단순하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기에 싸울 일이 줄어들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오해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다고 한다. 사랑 싸움이나 친구 사이의 다툼도 나중에 돌아보면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이유로 싸우는 걸까? 아니다. 틀린 생각이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증오하고 물건이나 몸을 던지면서 투쟁하는 바보는 없다. 모든 싸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걸린다. 바로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다. 내가 귀하고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은 밀리면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 밟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처럼 중요한 자아를 걸고 싸운다. 그렇다면 싸움을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나온다. 내가 귀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된다. 상대가 나를 우러러 보게 할 생각을 집어치우면 싸우지 않게 된다. 엘리어스는 비행기 사고가 있던 날 그 사실을 깨닫고 허드슨강에 우월감을 던져버렸다. 자신이 옳고 중요하다는 믿음을 삭제했다. 크게 부풀어 있던 자아에서 바람을 빼니 아내, 가족, 친구와의 다툼이 줄어들고 행복해졌다. 이제는 세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순서다. 비행기 실내로 강물이 들어올 때 엘리어스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가장 간절한지 알게 됐다. 엘리어스는 무섭기보다는 슬펐고 그 슬픔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단 한 가지만을 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밀려온 가장 큰 슬픔은 자녀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 엘리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울게 됐다고 한다. 어떤 부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항상 뼈저리게 사랑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귀찮다. 무책임하거나 무례하면 미워진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조금씩 무관심하거나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하거나 아이가 병들면 원초적인 자녀 사랑이 다시 불붙는다. 모든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은 상실이다.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돈, 직장, 아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비교하는 건 쉽다. 세 가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이 휑하도록 구멍을 내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비행기 안의 엘리어스도 상실이 바로 코앞에 닥쳤었다. 아이와 영영 이별할 걸 생각하니 자녀 사랑이 다시 타올랐다. 그간의 무관심이 미치도록 후회됐다. 구조됐을 때 엘리어스는 새로운 아빠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에게 비행기 사고는 값진 경험이었다. 삶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후 엘리어스는 더욱 현명해졌고 삶이 풍성해졌다. 총살 직전에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죽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나 아이스 킬로스와는 반대다. 뜻밖의 행운을 누린 것이다. 죽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달려오던 죽음의 운명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12월 공개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같은 처지의 죄수 여러 명과 늘어선 곳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광장이었다. 군중이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사형 선고문이 읽혔다. 머리 위에서 칼을 부러뜨리고 죄수들이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의식이 치러졌다. 죄수들은 한 줄로 세워졌다. 도스토예프스키는 6번째였는데 먼저 앞에 3명이 기둥에 묶였다. 방아쇠가 당겨지면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형장에 선 모든 죄수는 삶이 끝났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말로 영영 죽게 되는 것이다. 2번 다시 숨을 쉬거나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다. 사형수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구경꾼들은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런데 사형 직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황제가 사형수들을 용서한다고 갑작스레 공표했다. 뜬금없는 일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간에 돌연히 새 생명을 얻었다.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기이한 일이다. 사형 중단은 황제의 관대함을 선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쇼였다. 그런데 속셈이 무엇이건 사형수들에게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어찌됐건 살았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사형수들은 사는 동안 또다시 경험하지 못할 안도감과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젊은 도스토예프스키는 황제와 봉건제에 반대하는 단체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기 직전에 겨우 되살아났다. 그날 형 미하일에게 쓴 편지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기쁨을 엿볼 수 있다. 형, 내 소중한 친구,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나는 수용소에서 45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어요. 오늘 45분 동안 죽음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형을 당했을까봐 걱정할 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중노동하게 됐다. 노역하다가는 몸이 상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기뻐하는 게 그래서 보인다. 당연히 당장 총살당하는 것보다는 생존할 확률이 높은 중노동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강추위 속에 살인적 노역을 기쁘게 받아들인 러시아 청년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죽음보다는 낫다는 교훈을 준다. 달리 표현하면 삶의 끝에서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아무리 큰 불행도 죽음에 비하면 작고 사소하다. 좌절, 공포, 비탄,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다. 죽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이든 느끼는 게 훨씬 기쁘다. 잡다한 불행과 죽음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
뜻밖의 행운으로 죽음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온 도스토예프스키의 가슴에는 희열뿐 아니라 깨달음도 가득했다. 그는 무엇보다 희망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형, 나는 실망하지 않았고 용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환경이 어떻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해요. 그게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의무입니다. 맞는 말이다. 생명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는 한 용기를 지켜내는 게 사람의 의무다. 희망은 죽은 후에나 버려야 한다. 죽음에서 벗어나 기뻐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장에서 돌아와 괴로워했던 것도 있다. 얼마나 자주 인생을 헛되이 허비했는지, 환상과 실수와 게으름, 그리고 삶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시간의 가치를 어찌나 몰랐는지, 내 마음과 정신에 반해 얼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하면 내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합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삶의 끝에선 많은 사람은 바보처럼 인생을 허비했던 걸 아프게 후회한다. 행복하게 죽으려면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준비하세요. 이런 게 절규가 아닐까. 도스토예프스키는 형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아껴 써서 운명의 주인이 되라고 말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계획 없이 인생을 허비하면 운명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경고다. 죽음 가까이에서 환생한 청년 도스토예프스키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다. 감전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19살 밀러. 미국의 대학생 BJ 밀러는 고흐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고흐가 우울에 휩싸여 죽음을 향해 떠났다면 밀러는 사고로 죽음의 위기에서 걸어 나온 뒤 우울을 깨끗이 씻어내고 밝은 사람이 됐다. 사고는 1990년에 일어났다. 밀러는 겨우 19살이었고 프린스턴 대학교 2학년이었다. 친구 몇 명과 술을 마시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새벽 3시경에 멈춰있던 열차 위로 올라갔다. 재미로 한 행동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났다. 열차 위쪽으로 지나던 전선의 고압 전류가 밀러의 시계를 타고 들어와 두 발을 통해 빠져나간 것이다. 밀러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의사는 부모에게 밀러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밀러는 살아났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시계를 차고 있던 왼팔과 함께 양쪽 발을 잃게 된 것이다. 신나게 뛰놀던 청년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고 사경을 헤맸다. 정신을 차리니 몸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오른팔만 남고 나머지 팔다리는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처지다. 직업을 못 구하고 낙오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또 연애나 결혼도 불가능할 수 있었다. 밀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절망에 빠졌다. 열차 위에 올라간 바보 같은 짓을 수없이 후회하며 자책했다. 또 밀러는 완전한 실패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포기할 뻔도 했다. 그러나 밀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용기와 희망까지 모조리 잃지는 않았다. 그는 무섭도록 깊은 절망과 우울감을 이겨냈다. 밀러는 건강을 회복한 뒤 전공을 바꿔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통증 완화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최후 단계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의 직무다. 죽음에서 겨우 탈출한 청년은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됐다. 밀러는 자주 죽음을 목격한다. 또 곧 세상을 떠날 사람들과 매일 대면하고 대화한다. 종일 죽음과 맞닿아 있을 텐데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까. 그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삶이 오히려 밝고 행복하다고 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만들어요. 내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삶의 후회도 줄어듭니다. 대부분 사람은 욕심이 심하다.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한다. 돈, 건강, 성공, 명예, 만족, 쾌락, 사랑 등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세워서 일부만 추구하는 게 현명하다. 예를 들어 건강과 만족을 최상위 목표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후순위로 두는 것이다. 그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는 것이 죽음의 운명이라고 말한다. 결국 죽게 될 테니 제한된 시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빨리 선별해야 한다. 목표의 수가 줄어들면 삶이 단순해지고 효율적이게 된다. 실수와 후회도 줄어든다. 죽음을 전제로 삶의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삶이 개선되고 마음이 밝아진다. 그것이 밀러가 강조하는 죽음과 삶의 역설이다. 인상적인 밀러의 경험담이 있다. 그가 도로를 건너려고 달렸는데 당황스럽게도 인공다리 하나가 빠져버렸다. 인공다리는 밀러에게서 3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현장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행인들은 떨어진 다리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다. 여기저기 달리던 차들은 급제동하면서 멈췄다. 어떤 운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차에서 내려 의족을 가져다가 밀러에게 전해줬다. 길바닥에 쓰러진 채 인공다리를 받아든 밀러의 심정은 어땠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했을 것이다. 비참한 기분으로 눈물을 삼켰을지도 모른다. 밀러는 달랐다. 그는 크게 웃었다. 어떻게 그랬을까? 죽음에 비하면 일상의 곤란함은 사소하기 때문이다. 다리를 잃고 길바닥에 널브러진 것은 짧은 인생의 작은 해프닝에 불과하다. 죽음에 비하면 무의미에 가까운 일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길 수 있었다. 누구나 창피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는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숨고 싶다. 이를테면 나의 대단치 않은 학력이나 무능 등 약점이 탄로날 때 얼굴이 뜨거워진다. 내 마음속 두려움과 선망을 들켜도 무척 창피하다. 그런데 별일 아니다. 다리 하나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삶에서 겪는 고통, 고민, 고단함은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곧 맞을 죽음에 비해서 중요한 슬픔은 없다. 거대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작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우울해하지 않고 웃어 넘길 수 있게 된다. 열차 지붕에 올라갔다가 팔다리를 잃은 미국 청년은 평생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의사가 됐다. 밀러는 머지않아 죽는다는 생각이 우리를 현명하고 가볍게 만든다고 했다. 영원히 살듯이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무겁고 기쁨이 없다. 밀러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면서 유명한 조언을 하나 살펴보면 좋겠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게 된다. 순간순간 놓치거나 허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최후의 대화처럼 말하고 들으면 관계가 풍요로워진다. 그런데 배움의 문제는 다르다. 내일 죽으면 배워봐야 의미가 없다. 반대로 오늘 익히고 깨달은 것을 영원히 활용한다고 생각할 때 배움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상상하며 배워야 한다. 나는 간디의 조언을 자주 떠올린다. 나는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24시간도 남지 않은 내 인생의 시간이 아까워서 화를 내거나 절망하면서 허비하기 싫어진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곧 증발해 사라진다는 것과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느낄 수 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과 나 자신이 한없이 소중해진다. 고흐처럼 자신이 실패자고 희망도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될 때 내일 죽는다고 최면을 걸면 오늘의 삶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다시 같은 최면을 걸면 된다. 죽음이 곁에 바싹 붙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을 사랑할 수 있다. 사막에서 길 잃은 남편 프로스페리.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영화에서 악당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린다. 돈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음식을 탐닉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몸을 갖기 쉽다. 그것이 무엇이건 내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내게 위협적이다. 한 이탈리아 남자는 무엇보다 좋아했던 달리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탈리아의 현직 경찰 마우로 프로스페리는 1994년 설레는 마음으로 사하라 마라톤에 참가했다. 당연히 자신이 있었다. 근대 5종 경기 선수로 올림픽에도 출전했던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으니 얼마든지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완주를 못하고 대신 경로를 멀찍이 이탈했다. 멀고 먼 길을 뛰고 걸으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은 후에야 그는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모로코에서 열리는 사하라 마라톤은 실로 무시무시한 경기이다. 6일 동안 251km를 달려야 한다. 하루에 뛰는 거리가 40km 이상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라톤 풀코스 달리기를 연달아 6번 해야 경기가 끝난다. 그것도 발이 푹푹 빠지고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모래사막이다. 보급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물과 텐트는 제공되지만 나머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본인 책임이다. 사하라 마라톤 대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사전 등록 정보 중 하나가 뚜렷이 말해준다. 참가자들은 사망하면 자신의 시신을 어디로 보낼지 미리 정해서 마라톤 주최 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탈리아 경찰관 프로스페리는 훈련을 많이 했다. 매일 40km를 달리고 물은 최소한으로 마시면서 실전처럼 연습했다. 당연히 아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전성도 의심할 상황이었다. 아내와 8살 이하의 아이 셋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일 달리기 연습만 하는 남편은 누가 봐도 정신이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남편을 말리는 건 불가능했다. 그에게 달리기는 생명이고 운명이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에서 큰일이 난다. 마라톤 4일째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었다. 대회는 잠시 중단됐고 선수들은 대피했지만 프로스페리는 정신없이 계속 달렸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다. 자기가 있어야 할 마라톤 코스로 돌아가기 위해 걷고 뛰기를 계속했는데 그럴수록 원래 경로에서 멀어졌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됐다. 지도와 나침반이 있었지만 주변 풍경이 크게 바뀌어서 소용없었다. 이후 9일간 그는 사막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프로스페리는 극도로 힘들었다. 물과 식량은 아껴 먹었지만 원래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24시간 안에 다 떨어져 버렸다. 햇볕은 뜨거웠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이 오면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생각이 많아졌다. 이곳에서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져서 밤이 무서웠다. 얼마나 헤맸을까. 배고프고 목마르며 공포감에 찌든 남자의 눈앞에 작은 집이 나타났다.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었고 이슬람교도 성인의 묘지를 덮고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무덤가에 생명이 있었다. 박쥐들이 숨어 살고 있었다. 프로스페리는 박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배고픈 야생 동물처럼 박쥐를 잡아서 날것으로 먹었다.
단백질과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다. 그러나 박쥐가 충분한 식량은 되지 못했다. 프로스페리는 또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희망마저도 다 잃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인지 비행기 소리가 들렸지만 금방 사라져버렸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몹쓸 확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사막에서 죽으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모래에 파묻히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실종자는 10년이 지나야 사망 처리가 된다. 죽은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10년 동안 경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프로스페리는 무덤 건물에서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이라면 발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모닥불에서 검게 탄 가지 하나를 꺼내서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지 못한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선명하게 생각할 수 없었죠. 칼을 꺼내 손목을 그었어요. 그런데 탈수 때문에 찐득해져서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나는 무덤 건물 바닥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죽으려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죽는 것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남자는 울고 또 울었다. 자신이 바보 같았고 운명이 원망스럽고 그간 등한시했던 가족에게 미안했다. 눈물을 실컷 쏟고 나면 비온 뒤 하늘처럼 마음이 깨끗해진다. 또 평정도 찾아온다. 자살에 실패한 프로스페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서 가족을 만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오직 한 방향으로 계속 걸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다. 힘이 들면 네 발로 기어갔다. 눈앞에 나타난 뱀, 벌레, 선인장 등을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고독한 짐승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사막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 운이 좋으면 가족들을 만나 포옹할 수 있다. 가족의 손을 잡고 울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스페리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또는 그가 가족을 모른 채 하면서 단련한 강철 체력 덕분일 수도 있다. 사막을 걷고 또 걸으니 오아시스가 나타났고 주변에 있던 유목민의 도움도 받게 됐다. 근처 알제리 군부대로 이송되면서 고난은 끝났다. 그는 마라톤 경로를 이탈해서 300km를 이동했다. 10일이 안 된 기간 동안 20kg 정도 체중이 빠져서 45kg이 되었다. 눈에 부상을 입었고 간이 많이 나쁜 상태였다. 프로스페리에게 달리기는 치명적이었다. 그런데 이 죽을 고생을 하고도 그는 사하라 마라톤에 되돌아왔다. 1998년에는 발가락 부상으로 중도 포기했지만 2012년 대회에서는 드디어 완주에 성공했다. 프로스페리는 이상한 사람이다. 비단 죽을 뻔한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달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후까지 생존을 추구하는 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다. 그런데 그는 아직 힘이 남아있는데도 일찍 자살을 시도했던 게 평범하지 않다. 이유는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사라지면 자녀 셋과 아내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게 분명했다. 가능하면 죽지 않아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때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했다. 프로스페리가 할 수 있는 건 생존 열망을 접고 건물 내부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시신이 발견되고 가족에게 연금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기에 일찍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자살 시도가 실패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프로스페리는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사하라에서 죽었다면 그런 행복한 삶은 없을 뻔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생각에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동기는 프로스페리와 같이 경제적인 것이었다. 수년 전 갑자기 실직한 뒤 가족에게 미안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되니 죄짓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절망감이 짜증과 비난으로 표출되는 일이 잦아졌고 나 자신이 밥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갉아먹는다고 자각하게 됐다. 가족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힌다면 존재 가치가 있을까? 한시바삐 사라지는 편이 더 양심적인 게 아닐까? 나는 제법 오랫동안 고뇌했다. 어떻게 사라지는 게 좋을지 궁리하는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높은 아파트 베란다에서나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산길에서도 자살 충동이 멈추지 않았다.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가 없었다면 아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쪽 팔을 포기한 27살 산악인 렐스톤. 미국인 아론 렐스톤은 평범한 도시인이었다.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 인텔사에 취직해서 다른 도시인처럼 순탄하게 지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자유와 모험을 열망했고 도시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스톤은 산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구조대에 자원했다가 나중에는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일하며 등반 안내원 일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적인 산악인이 됐다. 모험적이고 독립적이었던 레스톤은 콜로라도에 있는 4,200m가 넘는 산 45개에 올랐는데 모두 혹독한 겨울철이었고 혼자였다. 겨울산에 혼자 간다는 건 아주 위험하다. 레스톤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한 번은 겨울산에서 친구들과 스키를 타다가 눈사태를 만났다. 산더미 같은 눈이 쏟아지면서 레스톤은 얼굴만 빼고 목까지 파묻혔다. 친구가 달려와 도와주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홀로 떠나는 모험은 운치는 있겠지만 큰 위험이 따른다. 그런데 레스톤은 그날도 혼자였다. 2003년 미국 유타주의 블루존 캐니언이었다. 27살 청년 산악인은 혼자 계곡 하강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위에서 바위가 떨어져 오른쪽 팔이 계곡 벽과 바위 틈에 끼고 만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바위가 레스톤의 머리나 몸통에 떨어지지 않은 건 다행이었다. 하지만 곧 죽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바위에 낀 팔에서는 출혈이 있었다. 어떻게든 빨리 팔을 빼내야 살 수 있었다. 처음에는 주머니 칼로 바위를 갉아서 팔을 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그 다음에는 등반 장비를 이용해 바위를 묶어서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팔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 칼을 이용해 팔을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5일째 되는 날에는 무딘 칼날로는 어찌할 수 없는 팔뼈를 자신이 부러뜨리기로 했다.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반복적으로 몸을 틀고 밀어붙여서 부러뜨렸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참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팔을 직접 떼어내는 수밖에 없었다. 한쪽 팔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다. 한 손으로 20m를 하강해야 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차까지 13km를 가야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었다. 5일이나 굶다시피 해서 체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팔의 통증도 심했다. 그래도 지체할 수 없었다. 지혈이 완전치 못해 차를 몰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레스톤은 운이 좋았다. 하이킹을 온 네덜란드 가족을 만나 도움을 받아서 구조대기에 이른다. 아슬아슬했다. 전체 혈액 중 20% 이상을 잃은 상태였고 체중은 18kg이나 줄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렐스톤에게는 초인적이라거나 위대하다는 수식어가 과장일 수 없다.
덫에 걸려 점점 죽어가는 산짐승 같은 처지였던 그는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살았다. 레스토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맛있는 음식들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사고가 책과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꿈도 꾸지 못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돈도 벌고 명성도 얻었다. 벼락스타가 된 그는 희망의 증거다. 레스톤을 덮친 바위처럼 난데없는 기습이 부름만은 아니다. 행운도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크고 작은 행운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강아지처럼 우리에게 안길 수도 있다. 곁에 행운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부르는 레스톤은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 먼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계곡에 갇혀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하나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가족을 생각하니 눈물나게 슬펐지만 힘도 생겼다. 어떻게든 살아서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갈망이 그를 일으켰다. 기적적인 생활의 밑바탕에는 가족애가 있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자신이 가진 큰 힘이다. 자기에게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가 있을 거라고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다. 레스톤만 무지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자기 능력의 참모습을 알지 못한다. 누구나 경험할 증거가 있다. 처음에는 감당 못할 것 같은 일도 우리는 끝내 견뎌낸다. 이를테면 연인이나 재산 등을 다 잃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건재하다. 생각보다 우리는 훨씬 강한 존재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깨달음이다. 발이 바위에 낀 그는 자신이 점점 죽어가는 걸 느꼈다. 그런데 갈수록 약해지는 생명의 불꽃이 갈수록 아름다워 보였다.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게 됐다. 삶의 끝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걸 경험한다. 아파봐야 나의 건강이 경이롭다. 외로워야 친구가 더욱 예뻐 보인다. 죽을 때가 돼서야 인생이 아름답다. 우리는 상실 덕분에 경이와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된다. 안타깝다. 왜 우리는 그렇게 뒤늦게 깨달아야 할까?